경영공시 교육을 매년 우리가 모여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총회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교육도 굉장히 어려워서 동영상으로 경영공시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경영공시는 협동조합들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가 경영공시 대상,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협동조합들은 경영공시 대상이 돼요.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인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인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대개는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이 경영공시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를 중점에 두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 경영공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공시해야 되는 주사업의 내용만 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대상이 되시는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는 모두 이제 경영공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영공시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년도에 10월 이후에 이제 설립된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올해는 이제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내년도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공시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우리 조합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고 시에 신고도 하고,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관부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하는데, 소관부처 우리가 이제 주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법에 보면 주사업을 40% 이상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인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가 취소 처분의 근거가 사실 이제 경영공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 하실 때 주사업 40%가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경영공시를 하지 않으면 소관부처에서 인가 취소를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 시기는 이제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고,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이제 경영공시를 모두 이제 하셔야 된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면 소관부처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공시 내용이 잘 되었는지를 아마 이제 연락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되었으면 그 이후에 수정하라고 연락이 될 것 같고요. 경영공시는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 홍보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공시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자료를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회를 하시고 총회에서 다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인지하고 승인한 내용을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결산과 이제 사업의 결과를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아는 내용들을 이제 공시를 하셔야 되고, 총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동영상 교육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총회를 하기 굉장히 이제 어려운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총회를 대면해서 대면 총회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지침으로 뭐 중요한 정관의 변경 같은 중요한 사항이 이제 아니고 매년 이제 해야 되는 결산이나 또는 예산에 관련된 이제 승인은 서면 결의로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행정해석을 이제 내놓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외적인 것이어서
좋겠지만 그 총회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결산이나 이제 사업 계획 관련해서 그 서면 결의를 받으셔서 총회를 진행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서면 결의를 받더라도 총회 진행에 관련돼서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사회를 열으셔서 총회 이제 안건에 대한 항정을 하시고, 또 총회 공고를 이제 똑같이 하신 다음에, 다만 이제 조합원들한테 서면 결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서면 결의서를 받으셔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면 결의서로 이제 참석을 대신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한 사항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공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공시 내용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 규약, 규정 이런 것들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바뀌는 내용 공시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바뀌는 점이 없으시면 전년도 공시했던 것들을 그대로 공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되기는 결산 보고서와 그리고 사업 결과 보고서 두 가지를 이제 공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공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산이고요. 또 총회할 때도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떤 관점에서 결산 보고서를 봐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산 보고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대차제도표라고 불렸던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비용의법인에서는 운영성과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손익의 결과만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손익의 과정에서의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용어를 운영성과표라고 쓰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에도 그렇고 우리 정관에는 다 대차제도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해 손익에 대한 그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를 우리가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결산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결산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재무상태표, 대차제도표라고 불리는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우리 협동조합의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산은 그 우리 협동조합이 그 주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이제 우리가 보유해야 될 재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 이 자산의 맨 위에는 현금 있죠. 가장 밑에는 이제 무형자산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금부터 그 밑에 있는 이제 재고나 아니면 기계장치나 또는 다른 이제 무형자산들을 활용해서 우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차제도표 볼 때 많이 헷갈리는 게 왼쪽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이 부채와 자본은 두 개 합계가 자산이 이제 같은 금액이 나와 있어요. 항상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고, 왜 두 개 같은 금액이 양쪽에 같이 있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왜 다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숫자를 보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은 이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산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자산은 어디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자산을 이제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산에 기여했는지를 오른쪽에 나타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만들었다. 1,000만 원은 현금이 있고, 1,000만 원은 기계가 있고, 1,000만 원은 보증금이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이 자산을
보유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남이 줬으면 부채고요. 내가 냈으면 자본이에요. 그리고 자본 중에 가장 이제 최초 자본이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출자금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뭐 부채나 또는 출자금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닌 거죠. 이 부채나 출자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종의 지분 표시라고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강의에서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가장 이제 질문으로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출자금 사용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자금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출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산이 이제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금이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있는지 기계로 있는지 또는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총 자산 중에 총 자산 3,000만 원 중에 순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재산액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내가 기여한 게 얼마다라고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부채는 남한테 빌려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이제 최초의 기여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자산에 대한 지분 표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출자금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조합원이 탈퇴해서 출자금을 이제 상환하거나 또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부채를 갚거나 해야지 부채나 자본이 줄어드는 거지, 자산이 줄어든다고 이게 줄어드는 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출자금이나 부채가 같이 줄어들면 자산도 똑같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출자금을 상환하려면 뭘로 상환을 해야 되냐면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의 자산이 같이 줄어들겠죠.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부채도 역시 보통은 다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줄어드는 거죠. 자산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산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과정은 다 그 자산이 비용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계속 비용이 돼가는 과정을 겪어요. 우리가 현금을 계속 쓰게 되죠. 사업을 하게 되면서 또 고정자산 경우에도 뭔가 줄어드는 것은 안 보이지만 조금씩 다 이제 감가상각 되면서 그 내부 연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이제 자산은 줄어들고 그 자산 줄어든 만큼의 이제 자산이 줄어든 만큼이 우리한테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면 우리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자산이 비용이 돼서 끝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아니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복지 사업이나 사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산을 구축해서 그 자산을 쓰고 끝, 또 자산을 구축해서 쓰고 끝, 이런 게 이제 복지 사업인 거고,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자산을 구축하고 그 자산을 쓰면서 그거 이상으로 우리한테 수익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되는 만큼 우리가 수익을 창출을 하는 과정이 그 밑에 있는 육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운영 성과, 손익 성과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우리의 단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결손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손익의 결과로 나오는 단기 이익과 또는 결손은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우리 자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자본의 내용은 크게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자산을 구축할 때 필요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거는 사업을 내가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최초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단기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이제 협동조합의 그 잉여금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본에는 내가 처음에 낸 출자금과 그리고 사업부터 벌어들인 잉여금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자본은 구성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이익은 들어와서 크게 세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할 수도 있죠. 배당을 하면 조합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또는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밖으로 이제 유출되는 거죠. 부채가 줄어들겠죠. 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출시키지 않고 그냥 조합 내부에 남겨두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계속 커지겠죠. 우린 이걸 재투자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의 처분 방식을 나중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총회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사업을 하면서 자산이 비용이 되고 비용이 되는 만큼 수익을 발생시키고 거기 생긴 이익은 다시 우리의 자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총회 때 이것을 배당할 건지 아니면 갚을 건지 아니면 다시 계속 우리 법인 내에 남겨둘 건지 이런 결정을 하고 다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이제 보실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원활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 아까 보신 것처럼 총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우리가 지분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쉽게 보시면 우리가 현금이 될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거나 또는 팔아서 현금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유동자산이죠. 그리고 현금이 될 수 없는 게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유동자산은 우리 사업에 필요한 어떤 이제 요소를 이제 구입해서 우리 자산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도 똑같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유동부채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번 회기 동안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유동부채는 현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실 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이상으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처음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실 때 봐야 되는 핵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총 자산 중에 부채가 얼마만큼 되고 또 순수하게 우리 몫인 조합원 몫인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혼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혼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보다 보기는 좀 수월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매년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 밑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쭉 작성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제 제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단기 순이익이 우리 이제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매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고요. 우리가 경영실을 하시게 되면 이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결산보고서를 이제 응시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우리 이제 협동조합들 중에 상당수는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경영공시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신고는 대신 해주는데 경영공시는 대신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줄 거예요. 주면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적절하게 그 경영공시에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분산해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정도만 이제 살펴보시고 항목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 항목들을 합산해서 이 경영공시 페이지에 잘 넣어서 이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영공시를 우리가 직접 이제 해봐야 되니까요. 일단 경영공시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번에 처음 경영공시를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년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교육도 하는데 협동조합 홍보포털 사이트 접속하고 등록하는 게 수월하지 않고 또 이제 이 PC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어려운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고 고인인서 등록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어렵다 이러면 거기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술 지원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요 이제 컴퓨터가 안 될 때는 거기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도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 전화하시면 이제 컴퓨터 환경을 살펴보시고 잘 접속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물론 문의가 폭주하면 좀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감안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는 원활하게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경영공시 입력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잘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경영공시 외에도 그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상품을 등록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부처에서 공공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구매 쿼터를 달성을 못하면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니까 해당 구매 담당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펴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크게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안 하시는 것보다 이제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상품도 이렇게 등록을 해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경영공시의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이제 왼쪽에 보이실 거고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경영공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은 기본 정보부터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협동조합 명칭이나 또는 이사장님 성함이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소관부처에 전화하셔서 바꿔달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는 내용도 이제 있으실 거고 수정이 안 되는 내용도 있으실 건데 이거는 이제 소관부처랑 상의하셔서 그러면 이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서 이거는 변경을 하도록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설립 목적에는 이 정관에 있는 설립 목적을 정관 제2조에 있죠. 설립 목적을 카피해서 그냥 붙여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자세하게 장화하게 이제 설명드렸던 사업 결산 보고서인데요. 이 이제 사업 결산 보고서 내용은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무사무소에서 이제 받은 재무상태표하고 항목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항목들을 찾아가지고 미리 이제
체크를 해두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이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협동조합 홍보포털 들어가시면 그 자료실에 요 사업결산 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그 이제 한글 문서가 있거든요. 그 이제 내려받기 하셔서 먼저 작성을 해두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옮겨다 붙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작성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유의하실 것만 보시면 아까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적정 항목들을 넣어서 이제 기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는 같은 금액이 나오셔야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기장 대리를 맡겨서 보고서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같은 금액으로 작성이 돼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떤 항목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에 있는 설립연월일은 우리 창립총회 개최일이 아니고요. 법인 등기부등록상에 있는 성립연월일을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등기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어떤 협동조합은 창립총회 개최일이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이 적혀있는 날, 그 협동조합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등기 신청을 한 날로 이제 날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등기 신청할 때 사실 요 법인 성립 연월일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써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른 날짜가 이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날짜를 쓰셔야 되고, 이걸 바꾸실 분들은 정정 청구를 해야 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등기부등본 있는 날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이제 세무 기장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한테 받은 내용을 적절하게 이제 그 기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나 회비를 받는 경우들이 간혹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업의 수익에 회비를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비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면 매출액의 기재를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는 또 5번째 항목에 있는 영업손익이 이게 그 흑자로 나오는 적자로 나온 제 차이예요. 그래서 그 회비가 주 수입원인 곳들은 매출액이 적어야 영업손익이 흑자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들은 회비나 조합비를 영업의 수익에 이제 넣어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넣는지 관계없이 단기 순손익에 변화는 없으니까요. 적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만 기재를 꼭 해야 될 건 아니고, 만약에 조합비를 매출액에 넣고 싶으면 그 세무대리인하고도 세무사하고도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영업손익의 흑자로 기록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부 채권자하고의 이제 거래 때문에 그런 건데, 경영공시 할 때만 그렇게 넣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잘 하셔서 어떤 항목에 넣어야 되는지를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보고서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를 이제 하는 내용이 총회 이사회 등 활동상황 보고인데, 총회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총회는 뭐 특별히 임시총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 번 하겠죠. 전년도에 이제 경영공시 하기 전에 정기총회 했던, 주로 2월 아니면 3월달에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정기총회 했던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될 거고요. 이사회는 조합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제 이사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맞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일반 협동조합하고는 약간 관계는 없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사업 결과 보고서에 우리가 주사업의 40%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교훈공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 결산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사업 40%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공시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업의 유형이, 주사업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공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주사업의 유형으로 인가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되고, 모르시는 분은 정관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정관 60조나 61조 또는 59조 뭐 이 부분에 우리 이제 그 협동조합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주사업이 뭐고, 그리고 그 주사업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관에 적어놔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어떻게 주사업의 판단 기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이제 해 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일단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사실 공시할 때 그게 확인이 되면 경영공시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경영공시라는 게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자료를 공시하는 건데, 지금 확인을 혹시 하셨으면 이제 자료를 다시 또 취합해서 정리하셔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이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이제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업형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지역사업형이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는. 지역사업형은 크게 주사업 판단 기준을 두 가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판단 기준을 하고 있는지 정관을 제가 확인해 보시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사업비로 판단하는 영역이 이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의 실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의 실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이 사업의 수혜자의 인원수, 시간, 횟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비로 판단하는 경우를 먼저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업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구분격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인식해서 구분격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구분격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쓸 때 꼬리표를 다 달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사업에 쓰는 건지 아니면 기타 사업에 쓰는 건지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교육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교육과 그렇지 않은 다른 이제 부대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쓸 때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다른 이제 기타 다른 수익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건데, 쓸 때마다 꼬리표를 달아놓고 결산할 때 분리해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그때그때 정리할 때 하지 않으면 사실 구분정리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이제 기장하시는 세무대리인하고 상의를 좀 하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할 때 구분격리해서 이제 결산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라면 이제 지금이라도 쭉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지출된 비용 중에 주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기타 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나눠봐서 요 구분격리 표를 작성을 이제 해주셔서 그것을 이제 증빙 서류로 제출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이 구분격리한 자료를 가지고 그 우리 기입하는 항목에는 메뉴에 이제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우리가 지역사업, 주사업에 지출된 게 얼마고 기타 사업에 지출된 게 얼마고 총 사업비 대비 지역사업에 지출된 게 40% 이상이어야 우리가 이제 맞게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비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고 서비스 공급, 사업의 실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인원수로 할 건지 시간으로 할 건지 횟수로 할 건지를 정관에 정해 두셨을 겁니다. 혹시 예전에 인가를 받으신 분들은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인가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뭐 과거에 경영공시를 했던 내용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 내용들을 살펴봐서 우리가 인원수로 했는지 시간으로 했는지 횟수로 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서비스 공급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이 지역사업과 기타 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이어야지 이게 판단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가 교육을 연인원을 400명을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지역사업 교육을 300명을 교육했다 이렇게 공시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교육 수료증이라든지 또는 그 최소한 방명록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공급 확인서라든지 이런 양식들을 이제 만드셔서 우리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해서 이제 기재할 수,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업무들을 이제 해야겠죠. 여기 개인정보가 부처별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는 이제 가리고 이렇게 이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이제 교육이든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증빙 서류들은 그 소관부처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공시될 때는 나타나진 않아요. 공시할 때는 우리가 기재한 저 숫자만 공시가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내가 올린 증빙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계 담당 공무원들만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에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판단 유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는 지역사업형에서 있는 것처럼 실적으로만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지역사업형하고 약간 다른 거는 지역사업형은 그 서비스의 대상이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 이 사회 문제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지역사업형이고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취약계층의 종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 법에 정해진 취약계층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사업형보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증빙하기 더 까다롭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총 그 제공한 서비스 내용 중에
어떤 취약계층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런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같은 거를 양식을 이제 만드셔서 이제 그거를 증빙으로 이제 올리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취약계층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서류가 같이 증빙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 게 좀 매력점이 있죠. 그래서 뭐 앞에 지역사업형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서비스 공급으로 이제 증빙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를 어떤 것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양식이나 학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고용형이고요. 취약계층 고용형이 증빙하기에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취약계층 종류는 똑같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하고 대신에 여기는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거고 고용할 때는 고용 관련된 뭐 근로계약서 등등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들로 증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증빙하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주석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로 이제 기준을 삼는 경우가 있죠. 총 인건비 대비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증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총 고용 직원 수 대비 그 취약계층 직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취약계층 고용형 같은 경우는 직원 수로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그게 더 이제 쓰기 간단하죠. 이제 인건비는 결산 내역을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니까 결산 내역을 보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직원 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딱 이제 고용된 직원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직원 수를 하는 게 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로 증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내가 그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들 정관에 정해 두셨을 거예요. 정관에 우리는 인건비를 한다, 우리는 직원 수를 한다 이렇게 정해 이제 놓으셨을 거고 정관에 정해 놓으신 대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이나 뭐 근로계약서나 등등 이런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되고 이 고용된 분이 어떤 취약계층인지 고령자면 뭐 주민증 사본이면 될 거고요. 뭐 이제 장애인이면 뭐 장애인 등록증 그런 어떤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정보는 이제 가리고 올리셔도 되는데 뭐 이제 고령자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체를 가리면 고령자임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는 이렇게 나와 있어야겠죠. 그것들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정보만 이제 두시고 나머지는 가려서 이렇게 이제 스캔본으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 페이지에 그 출력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만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공시 페이지에는 이 숫자들만 이제 공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형 네 번째 위탁사업형인데요. 위탁사업형은 이제 사업비로만 이제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사무를 이제 위탁하는 거예요.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중앙정부든 이제 뭐 지방정부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는 게 이제 위탁사업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의 사용과 지출도 정부랑 똑같아요. 정부도 정부의 사용과 지출이 수익과 지출이 같잖아요. 자, 세입이 있으면
세인 만큼 세출이 다 이제 있는 거고, 이제 위탁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입이 있고, 수입과 지출이 똑같죠. 만약에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반환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지출 항목에 반환금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겠죠. 내가 뭐 이제 정부로부터 어떤 교육 사업 위탁 받았는데 교육 사업을 하고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딱 떨어져서 못 쓸 수도 있죠. 980만 원 썼다. 그러면 당연히 20만 원은 정부에서 반환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산 보고서에도 20만 원은 지출 항목에 반환금 이렇게 써서 결산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금액과 지출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입으로 보고하든 지출로 보고하든 내용이 이제 위탁 사업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지출 기준으로 이제 보고를 이제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해당 그 위탁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뭐 협약서나 뭐 계약서나 또는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이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위탁 사업은 정부의 사무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정부처럼 생각이 되지만 중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있죠. 우리 무슨 진흥원, 무슨 재단 뭐 이런 것들은 정부기구가 아니에요. 그런 곳들한테 받은 뭐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이나 용역사업들은 여기 위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내가 뭐 이제 문체부로부터 이제 위탁받은 교육사업은 위탁사업에 해당되지만 무슨 문화예술진흥원 이런 데서 위탁받은 사업은 여기 이 위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기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공익증진형입니다. 네. 이거는 지역사업형하고 기재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건 기타 공익증진형은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의 이제 공익이 충분히 있는 경우인데 항상 그렇죠.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법이 모든 걸 다 예측하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이 예측하지 못한 영역에서의 공익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타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타 공익증진형은 여기도 정관 작성할 때 그 증빙 방식을 사업비로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의 실적으로 할 건지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재 방식은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지역사업형을 참고하셔서 기재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인 경우에는 이제 구분격리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험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결산 보고서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 내가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되는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많이 이제 어려우시면 그 내용들을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뭐 방문해서 상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 이제 이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긴 하는데 어쩔 수 없으면 방문을 하셔야죠. 네, 방문하셔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같이 검증하고 돕도록 해드릴 테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많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결산 보고서나 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자협동조합들이 주로 이제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많이 이제 하고 공공기관에서 받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수익 처리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세무대리인은 보통 세무 신고를 위해서 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조금 받은 것을 대부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이지만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 공모에 이제 승인이 돼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나 수익으로 처리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 이제 이 영업 손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받거나 또는 경상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대리한테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회계에 지침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들은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인건비 보조금이나 이런 경상비 보조금일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인건비 항목에 마이너스 계정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총 인건비를 1,0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이제 인건 보조를 받았다. 이러면 내가 지출한 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800만 원을 영업의 수익으로 가면 영업 손익이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총 인건비 지출의 마이너스 계정을 잡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지출한 인건비만 실제 인건비 지출을 잡는 거죠. 그래서 총 인건비 1,000만 원 중에 그 밑에다가 정부 보조금 마이너스 800만 원 이렇게 잡으면 실제 지출한 인건비는 200만 원. 요거를 이렇게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인건비의 차감 계정으로 잡아주세요라고 이제 세무대리한테 말씀드리면 그렇게 처리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정상 보조 같은 경우도 우리 뭐 광고비나 또는 판촉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이 해당 계정에 차감 계정으로 잡아주세요라고 이제 세무대리한테 말씀드리면 그렇게 처리를 이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점이나 자회사의 실적 처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세무신고도 마찬가지, 법인세 신고도 마찬가지인데 지점이나 자회사별로 법인세 신고를 따로 하진 않아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지점별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법인세는 뭐 지점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공시도 지점별로 따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합산해서 이제 본점에서 이제 하신다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합이나 회비 관련돼서 좀 문의가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정적립금 처리를 잘못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단기인여금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적립금 처리를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사회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여금의 대부분을 법정적립금으로 처리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법정적립금 처리를 안 해가지고 곤란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은 있는데 누적된 결손금이 이제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여금 처분 계산을 할 때 당기순이익의 처분 방식이 가장 첫 번째로 누적 결손금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있더라도 누적 결손금을 처분하면 이제 그 법정적립을 할 게 없을 수 이제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올해 200만 원의 그 단기 순이익이 있으면 원래대로 라면 여기에 30% 이상은 법정적립을 해야 되는데 누적된 그 결손금이 300만 원 있다. 이러면 누적된 300만 원을 이제 처분하고 나면 200만 원을 처분하고 나면 누적 결손금이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줄어든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있더라도 법정적립을 이제 안 하실 수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고 남는다 그러면 법정적립을 이제 하셔야겠죠. 그것만 이제 유의하셔서 처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